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게 생활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남자입니다. 늘 여기서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비록 글재주는 없지만 술도 한잔 했겠다. 옛 생각이 많이 나서 이렇게 자판을 두드려 봅니다. 흔히 인생의 중대사 중 하나로 결혼을 뽑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맞이하는 큰 일인 만큼 신중, 또 신중해야 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왜 그리도 많은지 꼭 갈라서야만 실패가 아니잖아요. 자식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지 못하고 참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까지 합친다면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돌싱남이라고 하죠. 한번 갔다 온 몸인데요. 아직 사지 멀쩡하고 딸린 자식도 없다 보니까 종종 재혼 선자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도 더 늦기 전에 얼른 새장가 가라면서 성화고요. 결국 못 이기는 척 여자도 몇 번 만나봤는데요. 이상하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진 못했네요. 아마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전처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여자는 천사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달콤한 미소로 다가와 저를 홀린 다음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파탄 내버렸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전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야겠죠?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예전엔 회사를 다녔어요. 누구나 이름을 알 만한 대기업 영업직이었죠. 일이 적성에 잘 맞고 상사들도 저를 많이 예뻐해서 동기들에 비해 승진도 빠른 편이었어요. 20대 후반에 바로 대리를 달고 30이 되자마자 과장이 되네 만에 얘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정말 회사에 몸바쳐 일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요. 거래처에서 걸려오는 전화라면 새벽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받았어요. 당연히 연애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루는 제 상사가 김대리, 아직 여자친구 없댔지? 우리 와이프 아는 동생이 김대리 사진 보더니 너무 마음에 든다고 소개시켜 달라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냥 가볍게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거절해도 되니까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요? 그분은 제 사진을 어디서 어떻게 봤대요? 아, 그 신입사원 연수 때 찍은 단체 사진 있잖여. 그 놀러와서 같이 앨범 보다가 본 건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혀. 아니요.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사실 제가 빈말로라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김대리가 어디가 어때서? 이만하면 남자답게 잘생겼지. 그리고 남자는 얼굴이 아니라 능력이야. 김대리 우리 팀 영업 실적 1등에 성실하긴 또 얼마나 성실해. 그리고 부모님이 과수원 해가지고 땅도 제법 있잖아. 내가 딸만 있었어도 진작 김대리를 사윗감으로 처음 찍었을 거야. 아유, 그런 과찬의 말씀을. 과찬의 말씀이고 자시고 한번 만나봐. 아직 젊은 사람이 언제까지 일에 파묻혀 살 거야? 자네도 이제 30인데 여기서 더 늦으면 노총각 되는 거 순식간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괜찮은 여자야.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쭉쭉 빵빵 죽이는데 성격까지 좋다고.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상사의 권유를 대놓고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며칠 뒤 한 카페에서 생애 첫 소개팅을 했습니다. 어찌나 떨리던지 상대 여자가 도착할 때까지 냉수만 3컵을 들이켰던 것 같아요. 심장이 계속해서 두방망이질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심장의 두근거림은 상대 여자를 본 순간 더욱 빨라졌습니다. 저기 김상식 씨 맞죠? 오늘 소개팅 하기로 한. 네, 맞습니다. 전 홀린 듯 그녀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사실 상사가 예쁘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해도 별 기대 안 했는데 말이죠. 하얗고 작은 얼굴에 커다란 눈, 오똑한 코, 앙증맞은 입술까지 정말 어지간한 연예인들도 울고 갈 만큼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좀 늦었나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뭐 좀 드시겠어요? 여기 메뉴판이요. 바보같이 말까지 더듬으면서 허둥대는 저를 보던 그녀가 풋 하고 웃더군요. 그러더니 역시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네요. 제가 2살 더 어리니까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상식 오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걸요. 맞습니다. 첫눈에 반한 거였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전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습니다. 그녀 역시 제가 싫지 않은 눈치였어요. 저희는 곧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제가 꿈꾸던 완벽한 이상형이었어요. 그냥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까지 곱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남자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연애 초반엔 당연히 여자친구가 1순위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관계가 안정되면 다시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근이 많은 회사라서 평일에 여자친구 보러 가는 날도 점점 줄었고요. 주말에도 어디 놀러 가기는커녕 제 자취방에서 모자란 잠을 보충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런 저를 늘 이해해 줬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도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보다 퇴근 시간이 빨라서 평일엔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차려줬어요. 또 주말에는 밀린 빨래며 청소를 대신 해주기도 했죠. 제가 말려도 괜찮아.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어차피 결혼하면 내가 다 하게 될 일인데 뭐 어때? 하면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삭막하게만 느껴지던 자취방도 그녀와 함께 있으면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됐어요. 제가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꿈꾸게 된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귄 지 딱 2년이 되던 날, 전 꽃다발과 반지를 사서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했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는 둥 그런 입에 발린 말은 못하겠어. 하지만 남들 못지않게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게 해줄게. 나와 결혼해 줄래?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멋없는 프러포즈였고, 하지만 여자친구는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면서 당연하지. 오빠가 그 말을 하기만을 기다렸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손에 프로포즈 반지를 끼웠어요. 전에 커플링을 맞춘 적이 있어서 여자친구 사이즈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맞게 들어갔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손을 뒤로 빼더니 상상도 못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근데 나 오빠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어. 있잖아. 사실 나, 뭐야, 이혼녀인가? 숨겨둔 애라도 있나? 그 순간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모두 틀렸어요. 여자친구는 사실 나 고아야, 오빠. 아주 어릴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쭉 자랐어. 그래서 부모님 얼굴이 누군지도 몰라. 일가 친척도 전혀 없고.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가 이혼녀가 아닐까?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다고 고백하려는 건가 의심했던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큰 죄라도 지은 양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자친구가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홀로 외롭게 살아왔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대로 여자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럼 더 빨리 결혼하자고 했을 텐데. 그동안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이제부턴 내가 당신 가족이 되어줄게. 당신 부모님이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줄게. 하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듬해 봄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내조에 힘썼는데요. 늦은 시간 퇴근하고 돌아오면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일 줄이야. 남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져서 싸운다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늘 신혼 같았죠. 다만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결혼한 지 반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딱히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더라고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초조해하지 말자. 생각해도 부모님이 거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어요. 정작 아내는 그냥 이렇게 우리 둘이서 알콩달콩 살면 좋겠다. 난 엄마 될 자신 없단 말이야. 하면서 임신 안 되는 걸 은근히 반겼죠. 하지만 결혼 3년 차가 됐을 무렵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병원 치료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마침 제 친구가 난임 전문 의사로 일하고 있어서 친구의 병원으로 찾아갔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전 내심 제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이도 있는데다가 업무 스트레스를 흡연과 술로 풀었으니까요. 무정자증만 아니길 빌 따름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올 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술 한잔 하자더군요. 잔뜩 긴장한 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죠. 야, 일단 네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한테만 먼저 얘기하는 거야. 재수 씨한테 언제 어떻게 말할지는 네가 결정해. 그 검사 결과 불임 원인이 재수 씨한테 있더라고. 사실 불임이라는 게 이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단정하는 게 어렵거든? 워낙 복합적인 문제라서. 근데 너희 부부 같은 경우는 원인이 명확해. 네 정자는 나이에 비해 상태가 양호해. 힘도 괜찮고 수도 많고. 근데 재수 씨가 자궁이 많이 약하더라고. 그 옛날에 혹이 생겨서 수술도 한번 했었다며. 그 다낭성도 있고 그래서인지 그 난관도 막혀 있고 배란이 잘 안 돼. 그 앞으로도 임신 잘 안 될 거고 그 임신한다고 해도 재수 씨한테 큰 무리가 갈 거야. 그게 정말이야? 내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래, 내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 아마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애 갖기 힘들 거야. 그 시험관 시술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당분간 아내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야, 그냥 바로 말하는 게 좋지 않겠어? 시험관 시술할 거면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 하면서 말렸지만 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아내가 받을 상처가 걱정됐거든요. 아내는 비록 아이를 원하진 않았지만 안 갖는 것과 못 갖는 건 달랐으니까요. 아내가 여자로서 받을 상처가 걱정됐습니다. 또 손주를 간절히 바라시는 부모님이 아내를 두고두고 원망할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내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고아 출신에 모아둔 돈 한 푼 없이 시집을 왔다는 걸 마뜩찮아 하셨거든요. 굳이 책 잡힐 거리를 더 던져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전 친구에게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단 아내에게는 원인 불명의 난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난임 부부의 약 10%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게 우리 케이스라고 하더라고. 우선 계속 자연 임신 시도해 보다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내년쯤에 시험관 시술 한번 해보자. 그래, 알겠어. 그동안 나도 조금씩 엄마 될 준비 좀 해봐야겠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는 아내가 어찌나 안쓰럽던지 그 뒤로 전 아내에게 더욱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과 달리 저희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문제 때문은 아니었어요. 바로 아내의 사치 때문이었죠. 사실 아내는 연애 때부터 쇼핑 중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옷이나 가방 사는 걸 좋아했어요. 월급을 받는 족족 백화점에서 다 써버렸죠. 아내에게 몇 번 좋게 얘기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는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를 많이 당해서 그래. 부모는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지만 좋은 옷이나 가방은 돈 주고 살 수 있잖아? 그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좀 덜 무시를 하더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치를 정당화했어요. 그나마 결혼하고 제가 경제적인 주도권을 주게 되면서 좀 잠잠해진 거였는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하잖아요. 언젠가부터 아내는 제가 생활비용으로 준 카드를 갖다가 멋대로 옷이며 가방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안 사려고 했거든? 근데 딱 한 개 남았다잖아. 이걸 어떻게 안 사고 배겨? 응? 봐봐.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아내 애교에 넘어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점점 인내심의 한계가 왔어요. 카드값이 1,000만 원 가까이 찍힌 어느 날 결국 저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세상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는 가정주부가 어딨어? 당신이 재벌집 사모님도 아니고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아내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하더군요. 아니, 당신 부모님이 가진 땅이 몇 평인데 그것만 팔아도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겠구만. 대체 왜 이렇게 궁상 떨면서 살아야 해? 그게 우리 부모님 땅이지 내 땅이야? 난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이라고. 한 달에 1,000만 원 카드값 감당 못해.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지금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난 뭐 집에서 놀아? 나도 집에서 일해. 당신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가 공짜 식모도 아니고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지. 그래서 용돈 주잖아. 세상에 어떤 가정주부가 집안일 한 대가로 명품백이니 모피코트니 하는 걸 받아.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누가 보면 내가 맨날 그렇게 산 줄 알겠다. 당신 눈치 보여서 제대로 뭐 하나 사지도 못해. 정말 괜히 결혼했어.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쓸 때가 편했는데 대체 내가 왜 결혼을 해서는. 저희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전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내 역시 저를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쯤 아내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내는 집순이였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회사에서 연락하면 늘 바뀌더라고요. 말로는 친구들과 마실 나왔다는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죠. 집에서도 늘 핸드폰만 끼고 살았어요.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는지 한껏 상기된 두 볼에 미소 띤 입술. 더는 제게 보여주지 않는 여자의 얼굴이었죠.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내가 바람이 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이라도 뒤져보고 싶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몇 번 풀려고 시도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해 일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 때쯤 되자 열이 나면서 온몸에 오한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몸살이다 싶었습니다. 그쯤 대형 거래처 하나를 따내느라 한 달 넘게 야근하며 강행군을 펼쳤거든요. 너무 무리해서 탈이 난 거였죠. 전 바로 반차를 내고 조퇴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그냥 약 먹고 푹 자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에게 미리 연락할까 했지만 요즘 사이도 좋지 않은데 괜한 짓이다 싶어 관뒀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바로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뭔가 쎄하더라고요. 여자의 촉 못지않은 남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 손의 방향을 바꿔 현관문 키패드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그림처럼 눈앞에 생생해요. 거실 소파에서 뒹굴고 있던 발가벗은 두 남녀. 여자는 물론 제 아내였고요. 제 아내와 함께 뒹굴고 있던 놈은 믿을 수 없게도 제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동네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보는 친구였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더군요. 아내를 처음 인사시킨 자리에서 아내에게 눈을 못 떼던 친구놈.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 영화 볼 사람이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신혼집에 자주 놀러 왔었죠. 제가 이 자식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 앞으로는 못 오게 할게. 하고 말할 때마다 아내는 웃으면서 괜찮아. 당신 친구가 내 친구지 뭐. 나도 이제 정수 씨가 내 친구 같아. 말하곤 했죠. 그래서 셋이서 자주 놀고는 했는데 바보같이 전 제 친구와 아내가 눈이 맞은 것도 몰랐던 겁니다. 당신이 왜 벌써 왔어? 회사는? 저를 발견한 아내가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널브러진 옷으로 급하게 몸을 가리며 일어섰어요. 제 친구, 아니 상간남도 함께 주춤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침착해진다고 하잖아요. 전 두 년놈을 향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야? 하고요. 먼저 입을 연 건 상간남이었어요. 한 반년 정도 됐다.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춰지지가 않더라. 나 지영이 정말 사랑해. 불륜 주제에 사랑을 입에 담다니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전 그대로 상간남에게 달려들어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았어요. 그러자 아내가 필사적으로 그런 저를 말리더군요. 때리지 마.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먼저 좋아했으니까 이 사람은 때리지 마. 아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저는 당신 미쳤어?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대체?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내는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근데 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해. 당신하고 살면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야. 차라리 잘 됐어. 우리 이혼하자. 당신 내 친구랑 바람 펴놓고 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해? 미안하다, 잘못했다, 나한테 매달려도 모자란 마당에 뭐? 이혼을 하자고? 아내는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문 표정이 참 지독하게도 냉정해 보여서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죠. 아내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상간남과 함께 나가버렸어요. 전 한심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우편으로 이혼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이미 아내는 도장까지 찍은 뒤였어요. 소송이라도 걸까 했지만 애도 없는 마당에 굳이 일을 벌려서 뭘 하나 싶었습니다. 괜히 부모님 가슴에 대못만 받게 될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해줬습니다. 그 상간남은 초혼에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키운 4대 독자였어요. 그래서 천의 고아 출신의 이혼녀 딱지까지 붙은 아내와는 결코 식을 올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무슨 수를 쓴 건지 두 사람은 기어이 식까지 올리고 살더군요. 사랑과 우정을 동시에 잃은 제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울분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출근도 간신히 할 정도였으니 일을 잘할 수 있을 리 없었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어찌저찌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거래처 직원과 통화를 하는데 도저히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상 나누던 업무 얘기였는데 이상하게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황해 기계적으로 네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뒤이어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없을까? 그 거래처 직원이 이 일로 우리 회사랑 더는 일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같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불안이 온몸을 잠식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만큼 가슴이 턱 막히고 온몸에서 진땀도 흘렀죠. 저는 결국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진단 결과 공황장애였어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서 증세가 호전되기는 했지만 매일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영업직을 하기엔 무리였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직서를 쓰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그 공황장애라면서 지금처럼 일할 수 있겠어요? 그 배려를 해주고 싶어도 그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하면서 은연중에 압박을 주더군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제법 큰 기업이었기에 퇴직금이 예상보다 더 두둑했다는 것 정도일까요? 저는 반년 정도 폐인처럼 살다가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쳐 브랜드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거였죠.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시작한 장사였으니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성공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얘기였죠. 처음엔 브랜드빨로 그럭저럭 운영되는가 했지만 브랜드 로열리티며 재료값이며 내고 나면 손에 떨어지는 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알바생들 인건비 주기도 빠듯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 안가 조류 독감이 전국을 강타했고 전 결국 빚만 잔뜩 떠안은 채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말 막막하더군요. 퇴사할 땐 그래도 퇴직금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기라도 해야 하나 극단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계신 늙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차마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죽으면 그 빚이 다 부모님에게 갈 텐데 그런 불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이혼으로 한번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또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죠.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취직을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고 경력까지 단절된 저를 써줄 곳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 번 더 장사에 도전하기엔 가진 미천이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저는 공사판 노가다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오히려 그래서 아무런 잡생각도 들지 않아 편했어요. 하지만 내 살 깎아 먹으면서 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몸 여기저기가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 오는 날 미끄러진 자재에 몸이 깔려 한쪽 다리도 절게 됐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크게 티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가다 일을 하는 건 무리였어요. 뭔가 다른 일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게 구원의 손길이 내려왔습니다. 같이 노가다를 뛰던 동료 한 명이 제 처지가 안쓰러웠는지 자기 밑에서 기술을 배우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무슨 기술? 우리 집이 그 대대로 하수구 수리 일을 했거든. 이게 의외로 돈이 짭짤하더라고. 하수구 수리? 가정집 싱크대나 그 화장실 변기 같은 거 막히면 뚫어주는 거 있잖아. 그 우리 아버지가 올해로 60이라 더는 못하겠다고 나한테 물려받으래. 그래서 이제 노가다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 같이 배워보자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나름 대기업에서 양복 입고 일하던 사람인데 남의 집 변기나 뚫어준다는 게 너무 비참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노가다를 뛰기 힘든 몸이 된 이상 제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으니까요. 결국 전 그 친구를 따라 이 집 저 집 다니며 하수구 수리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고되고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었어요. 게다가 고객 관리도 중요했는데 회사 영업을 뛸 때와는 차원이 다른 진상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비싸냐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양반이었어요. 나가는 길에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잔심부름을 시키는 사람부터 혼자 술 먹다가 취해선 옷을 벗기려 드는 사람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진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반년 정도 일하니 또 할만하더군요. 그쯤부터는 일이 들어오면 친구와 배분해서 따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예약된 스케줄대로 움직이려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상식아, 너 지금 어디냐? 어디긴 어디야. 일하러 가는 중이지. 야, 어디 예약인데 그 급한 거 아니면 좀 미루고 지금 그 아파트로 갈 수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예약을 왜 미뤄? 야, 거기 아파트면 왔던 길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냥 네가 가. 아이, 난 지금 거기랑 아예 정반대 지역으로 나와서 그래. 이거 완전 대여야, 대여. 예약이 꽉 차서 안 된다고 했더니 급하다면서 지금 와서 막힌 변기 뚫어주면 따따블로 주겠대. 야, 놓치기 아까워서 너라도 가라고 임마. 시큰둥했는데 액수를 들으니 솔깃하더라고요. 무려 3배를 더 얹어준다니 완전 남는 장사였죠. 게다가 단순히 막힌 변기를 뚫어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가려던 집에 잘 둘러대 시간을 미룬 뒤 바로 차를 돌렸습니다. 몰랐는데 그 아파트는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고급 아파트 단지더군요. 경비 아저씨의 철저한 검문을 통과한 뒤에야 저를 부른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아휴, 왜 이제 와요? 금방 온다더니. 저를 맞아준 건 여자였습니다. 대뜸 불평불만부터 쏟아내기에 혹시 진상일까 싶어 바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금방 해드릴게요. 그 변기가 막혔다고 하셨는데 어디 화장실이죠? 하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모자를 벗고 뒤를 돌았는데 웬걸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상대 여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믿을 수 없게도 그 여자는 바로 제 전처였습니다. 저와는 달리 그동안 잘 먹고 잘 산 건지 피둥피둥 살이 올랐더군요. 피부도 팽팽한 게 나이를 먹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진 것 같았어요. 저희 둘 사이로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저였어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긴 뭐 어떻게야. 여기가 우리 집인데. 그 말에 전 새삼스럽게 다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40평대 호화로운 아파트였어요. 전처와 제가 살던 집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죠. 순간적으로 울분이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전처와 상간남 때문에 병을 얻고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정작 두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시원하게 복수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른 일을 끝내고 사라지는 게 최선이다 싶었습니다. 거실 화장실이 막힌 거지? 여기야? 전 그대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처는 굳이 그런 저를 뒤따라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당신 회사 그만뒀다는 얘긴 들었어.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줄은 몰랐네. 남의 집 변기나 뚫고 다니냐? 쪽팔리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얼굴에 확 열이 올랐습니다. 남한테 손 벌리는 것도 아니고 사기로 등쳐먹은 것도 아니고 내 밥벌이 내가 하고 있는데 쪽팔리긴 뭐가 쪽팔려? 당당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리더라고요. 아마 내심 하수구 수리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전처도 그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팔짱을 낀 채 흥 하고 비웃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래, 뭐 당신이 만족한다면 됐고 얼른 뚫어줘. 오늘 그이 회사 사람들 데리고 온댔어. 과장으로 승진해서 축하 파티 하기로 했거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주방에선 도우미 아주머니가 부지런히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비에 잡채, 초밥, 깐풍기, 온갖 호화로운 음식들이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지고 있었죠.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더 진창으로 처박혔습니다. 전 재빨리 변기를 뚫고 얼른 화장실 밖으로 나왔어요. 돈은 계좌로 보내면 돼. 문자 갔을 거야. 그리고 전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벽에 걸린 전처의 가족 사진이 들어왔어요.
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족 사진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었거든요. 바로 아이였습니다. 상간남의 품에 안긴 아이는 이제 돌쯤 지났을까? 이제 막 갓난아이 티를 벗은 남자아이였어요. 전 전처에게 이게 대체 무슨 저 애는 당신이랑 그 자식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전처는 그럼 우리 애지 뭐 남의 애게? 구경 다 했으면 얼른 꺼져. 일당은 말했던 것처럼 따따블로 붙여줄 테니까. 아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팁도 줄게.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날카롭게 반응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전 전처에게 그게 무슨 개소리야. 당신 불임이잖아. 자궁 착상이 안 돼서 시험관 아니면 답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애가 생겨. 거짓말 하지 마. 저 애는 대체 어디서 데려온 거야? 하고 추궁했습니다. 전처는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아주 가관이더군요. 그러더니 일하는 아줌마 눈치를 살피다 저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놔. 안 놔? 남편 버리고 다른 놈이랑 붙어먹은 더러운 손으로 누굴 만져? 전 그런 전처를 차갑게 밀어냈어요. 하지만 전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씩씩대며 대거리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부탁이야. 우리 그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라. 응?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말하라고. 저 애는 누구 애야? 나 자람 보육원에서 데려온 애야. 나도 이런 짓까지 버리고 싶지는 않았다고. 근데 시댁에서 아들 안 낳아주면 당장 이혼시키겠다는데 어떡해. 그럼 병원에 가서 난임 치료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애를 가지려고 했어야지. 미쳤어? 내 입으로 불임 사실을 털어놓게? 그랬다가는 당장 이혼이야. 4대 독자 집안이랍시고 시댁도 우리 그이도 아들 아들 얼마나 노래를 부르는데. 전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어요. 사람을 고용해 상간남으로 위장까지 시켜 함께 보육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했더군요. 아예 작정하고 애를 빼돌린 거였죠.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예정을 생각해서 나 좀 살려줘. 응? 전처는 자존심도 없는지 제게 빌다시피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전처도 상간남도 더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추하다 진짜. 나 간다. 다신 얼굴 볼 일 없게 하자. 전 그대로 전처에게서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으로 나온 순간 벌컥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아, 형수님, 저희 왔습니다. 아, 이렇게 번번이 실례해서 어쩌죠? 상간남과 그 회사 동료들이 도착한 거였어요. 아니, 네가 여긴 어떻게? 동료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온 상간남이 곧 저를 발견했습니다. 당황한 전처는 내가 며칠 전부터 화장실 변기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 오늘 딱 막혔길래 사람을 불렀는데 글쎄 이 사람이 왔지 뭐야? 지금 하수구 청소 일한다는데 신경 쓰지 마. 다 뚫었으니까 이제 갈 거야. 하고는 제게 나가라고 눈치를 줬어요. 상황을 파악한 상간남은 이내 피식 웃더군요. 누가 봐도 명백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아유,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우리 김대리가 어쩌다 남의 집 변기나 뚫는 처지가 된 거야? 하면서 조롱하더군요. 옛날부터 공부도 제가 더 잘했고요. 대학과 직장도 제가 더 잘 나가서 그거에 자격지심을 느끼던 녀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딴에는 처지가 역전된 것 같으니 신이 난 것 같더군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칼자루가 쥐어져 있는데 휘두르지 않으면 바보였죠. 저는 상간남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섰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가 지금 가려다가 가족 사진을 딱 봤는데 말이야. 그새 애도 생겼나 보더라. 상간남은 의기양양하게 그래, 너랑 사는 내내 임신도 못하던 여자가 나랑 결혼하자마자 딱 애가 들어서더라. 씨가 얼마나 부실했으면. 엄한 여자, 애도 못 낳는 성녀 취급받으면서 기를 죽였어. 시댁에서 그걸로 어지간히도 괴롭혔다면서?
하고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전 기가 막혀서 전철을 노려봤습니다. 찔끔해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렇겠죠. 저희 부모님이 아이 문제로 전처에게 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저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내에게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우리 못난 아들놈 때문에 평생 자식을 못 볼 수도 있다니 어쩌면 좋니? 아가, 다 내 죄다, 내 죄야 하면서 고개를 못 드셨죠. 어머니를 생각하니 새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그만 제 가슴 속에 묵혀뒀던 진실을 밝히고 복수를 할 때였어요. 저는 일부러 깜짝 놀란 척 전철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했던가? 병원에서 불임 검사했을 때 말이야.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라고 했어. 그 단순한 다낭성이 아니라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이 난자 생성이 잘 안 된대. 그냥 자연 임신은 절대 불가능하다던데? 그 순간 상간남의 얼굴이 찬물을 뒤집어 쓰듯 얼어붙었습니다. 전처는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난 처음 듣는 소린데? 하고는 딱 잡아떼더군요. 저는 왜? 지금이라도 집에 가서 그때 검사 결과지 가져올까? 아니다. 야, 가져올 필요도 없지. 야, 병원에 지금 전화해보면 되겠네.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전처는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전 보란듯이 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 순간 전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친놈아! 하고 악을 쓰면서 제게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답이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죠. 상간남은 그대로 전처에게 달려가 이 더러운 년 하고 욕을 하며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고는 바른대로 말해. 당신 진짜 불임이야? 그럼 성훈이는 뭔데? 도대체 누구 자식인데? 하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처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요. 설명할 수 있어요. 흐느끼며 상간남의 발치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상간남은 매몰차게 밀어낸 뒤 또 손찌검을 하려 들더군요. 지켜보고 있던 회사 동료들이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달려들어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전 그런 상간남과 전처를 뒤로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 속이 시원했어요. 그 뒤로 전처와 상간남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친구에게 건너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갈라섰더라고요. 단순한 이혼은 아니었어요. 그쪽 집안에서 전처를 사기죄로 고소해서 실형이 선고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상간남이나 그 어머니의 지랄맞은 성정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동안 누구 씨인지도 모를 아이를 제 친자식인 줄 알고 걷어먹였던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테니까요. 게다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상간남 동료들이 회사에 열심히 소문을 내준 덕분에 결국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업자득인 셈이죠. 아이의 행방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수소문을 좀 해봤는데요. 원래 있던 시설로 다시 돌아갔다는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좋은 부모에게 재입양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저를 고소하겠다 어쩐다 한동안 난리를 쳤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었니? 이미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갈라선 마당에 왜 이제 와서 그러는데? 나한테 미련이라도 남아있었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정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연락이 뚝 끊겼어요. 아마 상간남 집안과 법적 소송에 들어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새 전 전화번호를 바꾸고 전처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했죠. 해묵은 오랜 악연을 완전히 털어낸 덕분일까요? 그 뒤로 제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수구 청소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중국산 생활용품을 싸게 떼다가 파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하다 보니 이건 국내에서 좀 더 질 좋게 만들면 잘 팔리겠는데? 하는 물건들이 몇 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운전 일까지 하면서 목돈을 모아 과감하게 회사를 차렸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각종 오픈마켓에서 불티나게 팔리더니 순식간에 순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 돈으로 협업하는 공장을 더 늘리고 직원들도 대거 채용했습니다. 물론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과 비교해봐도 보잘것없는 규모지만 그래도 이제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건 다 사 먹을 정도로 형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좀 살만해지니까 우습게도 외롭고 허한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내 놈인 건지 전처한테 그렇게 데이고도 때때로 여자의 따뜻한 품이 그립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만 전처와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보고자 합니다. 늘 거절만 하던 선자리에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이번에도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움츠린 채로 가만히만 있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젊은 직원한테 배운 말인데 요즘은 행복하라는 말 대신 꽃길을 걸으란 표현을 쓴다더군요.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